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설날이 코앞에 닥친 어느 날, 제 친정 어머니께서 갑자기 위독한 상태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제가 밤새도록 간호하며 눈을 붙일 새도 없이 전화벨이 끊임없이 울렸고, 시어머니, 시누이, 시댁 식구들 순이었습니다. 총 50통의 전화. 하지만 놀랍게도 그 누구도 저희 어머니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누가 명절 음식을 준비할지, 누가 빨래를 할지, 누가 차례를 지낼지에 대한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딱 한마디를 내뱉자 시댁 식구들 전체가 즉시 침묵했습니다. 이 이야기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그해 설날은 제가 묵묵히 마지막 만두소를 빚고 있을 때 울린 전화 한 통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바깥은 섣달에 흐리고 차가운 바람이 살을 애는 듯 했습니다. 제 마음속으로는 단지 사흘 뒤 결혼 후 첫 설을 친정에서 온전히 함께 보내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뜬 병원 이름을 보자마자 제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가다듬으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어머니께서 뇌혈관 합병증이 의심되어 응급실로 오셨고 최소 닷새 동안 입원하며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미 설날 엿새 전음력 26일인데 닷새라니. 저는 칼을 내려놓았고 손은 힘없이 떨렸습니다. 남편 민주은이 셔츠 단추를 채우며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누구한테 전화가 왔길래 얼굴이 새파래? 저는 간신히 말했습니다. 저희 엄마요. 엄마가 입원하셨어요. 당장 가봐야겠어요. 민주는 마치 일기예보를 듣는 것처럼 눈살을 찌푸리더니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가봐. 근데 이번 설에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 네가 알아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어머니 시어머니께 말씀드려. 저는 아무 말도 없이 굳어버렸습니다. 장모님 안부를 묻는 말 한마디 없이? 위로의 말 한마디 없이? 저는 스스로 외투를 챙겨 입고 거리로 달려나가 택시를 잡았습니다. 차 뒷좌석에 앉아 찬 바람을 맞으며 저는 목이 메이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머릿속에는 평생 하루도 쉬어본 적 없는 제 어머니 미자, 마이마이마이 제이가 병원에 홀로 외롭게 누워 계신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병원에 급히 가실 때도 아무도 모르게 혼자 가셨겠지. 그 생각에 갑자기 너무 마음이 아파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저는 급히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감고 누워 계신 모습을 보니 주삿바늘이 잔뜩 꽂힌 손을 보니 제 마음은 누군가에게 쥐어짜이는 듯 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약해 보이셨습니다. 의사는 어머니에게 뇌혈관 순환장애의 징후가 있으며 설 연휴에는 인력이 부족하니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고 설명했고 병의 경과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희미하게 눈을 뜨고 저를 보셨습니다. 네가 왔구나. 명절 코앞인데 너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는데. 저는 애써 미소 지으며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 하세요? 엄마가 여기 누워 계시는데 제가 안 오면 누가 와요? 설날 엿새 전의 긴 밤은 끝없이 이어졌고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액 펌프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 때마다 제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는 가끔씩 손을 움찔거리셨고 저는 그저 살짝 주무르며 침대 가장자리에 바싹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잠시 눈을 붙일 수 있었는데 갑자기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한 통, 두 통, 그리고 세 통. 화면에는 온통 시댁 식구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급한 일이 생긴 줄 알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누이 수진 소제인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다그쳤습니다. 지수제이 쏘야, 너 어디야? 설날 아침 차례상 누가 닦아? 명절 음식은 누가 해? 냉장고에 생고기들 잔뜩인데 누가 손질해? 집안이 온통 난리야.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입원하셔서 제가 간호하고 있어요. 수지는 그 말이 전혀 상관없다는 듯이 멈추지 않고 바로 대답했습니다. 알아. 그런데 명절이잖아. 누가 해? 우리 아버님 어머님은 요리하는 거 익숙하지 않잖아. 온 집안이 너만 보고 있는데 너 어떡할 거야?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시고모 시숙모 시동생에게서 문자가 빗발쳤습니다. 누구는 송년회 상을 누가 차릴지 묻고 누구는 빨래를 누가 할지 다그쳤습니다. 누구는 설날 전날 아침 고깃찌개는 누가 봐줄지 물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저희 어머니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단 30분 만에 총 48통의 부재중 전화가 왔고 마지막은 시어머니 혜란 H 이완이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자 어머니는 인사도 없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왜 전화를 안 받아? 집안이 엉망인데 누가 해? 네가 가더라도 정리는 해놓고 가야지. 저는 건너편 침대에 곤히 잠들어 있는 너무나도 창백한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저를 며느리라고 부르는 이 가족 안에서 제가 마치 노비 딱지가 붙은 것 같은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친정 엄마가 입원하셔서 제가 곁에 있어야 해요. 건너편은 1초간 정적이었다가 혜라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의사가 돌봐주지. 설날이 코앞인데 우리 집 일은 누가 돌보는데? 이 한마디에 제 심장은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아팠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저는 그저 명절을 위한 도구일 뿐 어머니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딸이 아니었고 공감이 필요한 며느리도 아니었으며 남편이 곁에 있어주길 바라는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50번째 전화는 시누이 수진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깨우지 않기 위해 복도로 나갔습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진했고 복도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등골을 차갑게 식혔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진이 다그쳤습니다. 지금 어떻게 할 거야? 다들 바쁜데 이번 명절을 누구한테 맡길 생각이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밤을 꼬박 새운 피로와 억눌린 모든 압박감이 가슴속에서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로서 살아온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림도 두려움도 없이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입원하셨고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하지만 명절 음식, 모두의 옷까지 집안 차례상은 저 혼자 아는 일이 아니에요. 만약 아무도 일어나서 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냥 그대로 두고 그 이기심 덩어리 위에서 밥이나 드세요. 건너편은 조용해졌습니다. 1초, 2초 저는 먼저 전화를 끊고 다시 병실로 돌아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그해 설날 저는 제 인내심의 마지막 한계에 도달했음을 알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저는 복도의 차가운 하얀 벽에 등을 기대고 섰습니다. 눈부신 네온사인 불빛이 음산한 분위기를 비추었고 모든 것을 더욱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지만 목에 걸린 답답함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강한 말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제가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평생 그들에게 하인 취급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병실로 돌아왔고 어머니는 아직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숨소리는 약했지만 규칙적이었습니다. 저는 의자를 끌어당겨 어머니의 손 위에 제 손을 얹었습니다. 가느다란 그 손은 무의식적으로 살짝 떨리고 있었는데 마치 잠자는 중에도 계속 일을 해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이제 어디 안 갈 거예요. 정오 무렵 어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시선이 흐릿하다가 저를 보자 점차 또렷해졌습니다. 밤새 깬 거니? 어머니가 쉰 목소리로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살짝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더 주무세요. 어머니는 제 손을 살짝 잡으셨습니다. 설날인데 네가 여기에 있으면 시댁에서 뭐라고 할 텐데? 저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가 더 중요해요. 어머니는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셨고 그 눈빛은 안쓰러움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다가 다시 입을 다무셨습니다. 아마도 명절을 앞두고 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모르셨습니다. 바로 어머니야말로 이 세상에서 제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버팀목이라는 것을. 1시간쯤 뒤 남편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았고 심장이 싸늘해졌습니다. 그가 어머니의 안부를 물으려고 전화했을 리 없다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수야, 집이 난리가 났어. 네가 수진이 누나한테 뭐라고 했길래 누나가 길길이 날뛰는 거야? 저는 침을 삼키고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저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엄마가 입원했는데 제가 여기를 버리고 명절 음식을 하러 달려가야 하나요? 민준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너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무례한 거야. 적어도 집안에서는 예의를 지켜야지.
우리 엄마가 너 오늘 밤에라도 돌아와서 정리 좀 하래.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고 목소리가 터져나오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돌아가서 병원에 엄마를 혼자 두라고요? 저는 그럴 수 없어요. 민준이 짜증스럽게 소리쳤습니다. 너는 며느리잖아. 설 명절은 시댁을 우선으로 해야지.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제 친정 엄마는요? 제가 떠나면 누가 엄마를 간호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건너편은 몇 초간 침묵하다가 민준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바뀌었습니다. 자기 엄마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하지만 설날은 시댁 일을 먼저 돌봐야 해. 이 한마디는 마치 제 뺨을 후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 글자씩 말했습니다. 민준아, 당신이 하나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도 사람이야. 나한테는 친정 엄마가 한 분뿐이야. 엄마가 저기에 누워 계신데 나는 어디도 안 가.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퉁명스럽게 내 마음대로 해. 하지만 제대로 해. 라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고 심장이 긴 선으로 긁힌 듯 아팠습니다. 3년 동안 며느리로 살면서 저는 온갖 것을 참아내려 했고 화목하려고 노력했고 모든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했지만 돌아온 것은 오직 경멸뿐이었습니다. 아마도 제 실수는 너무 오랫동안 참아왔다는 것일 겁니다. 오후에 의사가 어머니의 상태가 불안정하다며 추가 촬영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침대를 밀고 어머니를 데려갔고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복도에 앉아 있었는데 머리가 너무 지끈거리고 피곤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제가 말한 뒤로 침묵했지만 저는 그들의 침묵이 결코 평화의 징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일 뿐이었습니다. 오후 5시경 민준이 예고 없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찡그린 얼굴 외에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과일 한 조각, 따뜻한 옷 한 벌 없이 제 어머니가 어느 병실에 누워 계신지 묻지도 않고 곧장 저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지만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나가서 이야기 좀 해.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걱정이 아닌 불쾌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어머니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즉시 알았습니다. 복도에서 그는 난간에 양손을 짚었습니다. 너 지금 이번 명절에 문제 일으키려고 작정한 거지? 우리 엄마가 너더러 며느리 주제에 대놓고 대든다고 했어. 저는 평소와 달리 태연하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문제 일으킨 거 아니에요. 그냥 엄마를 지키는 거예요. 민준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더러 무례하다고 하는 거 몰라? 네가 온 집안 망신 다 시키는 거라고.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은 피곤함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제가 제 친정엄마를 간호하는 게 망신스러운 일이에요? 아니면 온 집안 식구들 중에 아무도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려는 게 망신스러운 거예요? 민준이 난간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쨍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습니다. 지수야, 너 나한테 말대꾸하지 마.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가 장모님 병실 바로 앞에서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멈칫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았고 그는 불쾌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여전히 한 글자씩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너 오늘 밤에라도 돌아가야 해. 우리 엄마가 말했잖아. 명절 전통에는 맏며느리의 손길이 빠질 수 없다고.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고 목소리는 느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민준아, 만약 엄마가 잘못된다면 당신은 그 명절을 견딜 수 있겠어? 그는 멈춰섰고 아무 말도 반박도 저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한숨을 쉬었지만 그것은 어머니를 향한 연민의 한숨이 아니라 귀찮음에 대한 한숨이었습니다. 모르겠어. 그래도 잠깐이라도 돌아갔다가 내일 다시 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저는 안 가요. 그는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더니 등을 돌려 병원을 나갔습니다. 제 어머니의 건강에 대한 질문 한마디 없이 어머니가 누워 계신 병실 문을 단 한 번도 보지 않고 그날 밤 어머니는 좀 더 정신을 차리셨습니다. 저는 죽을 사오고 어머니의 몸을 닦아드리고 따뜻한 수건을 갈아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바라보셨고 그 눈에는 차마 말하지 못한 수백 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는 듯 촉촉했습니다. 네가 고생이 많다. 저는 앉아서 침대 가장자리에 머리를 기댔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건강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때 놀랍게도 어머니가 제 손을 살짝 잡아당기셨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등골이 오싹하게 만드는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너 정말 사람 제대로 보고 결혼한 거니? 저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질문은 제 심장을 가로지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대답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전화가 다시 진동했습니다. 시댁 식구도 민준도 아닌 낯선 번호였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자 한 중년 남자의 낮은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왔습니다. 박미자 씨의 딸이시죠? 저는 미자 씨가 쓰러지기 직전에 만났습니다. 미자 씨가 딸에게 꼭 전해달라고 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굳어버렸고 손은 차가워졌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저를 만나러 오세요. 이 일은 미자 씨의 목숨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곧 듣게 될 이야기가 그 해설날 전체를 뒤바꿀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병원복도 한가운데에 굳어 섰고 휴대전화는 마치 불에 타는 듯 뜨거웠습니다. 건너편 남자의 목소리는 너무나 심각해서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정말 급한 일이 아니었다면 아무도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박미자 씨의 딸입니다. 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요? 저는 누군지 아실 필요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퉁명스러웠지만 무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미자 씨가 저에게 부탁한 일은 지체할 수 없습니다. 주차장 옆 B구역 입구로 내려오세요. 제가 거기 서 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병실 안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가볍게 숨을 쉬며 주무시고 계셨고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습니다. 저는 당장 가봐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당직 간호사에게 부탁했습니다. 간호사님, 저희 엄마 주무시는데 저 잠시 아래층에 내려갔다 올게요. 무슨 일 있으면 저 좀 불러주시겠어요? 간호사는 공감하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누군가 잡아당기는 것처럼 불안한 마음으로 급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설날 닷새 전 밤에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너무 차가워서 코끝이 얼얼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40대 초반의 키가 큰 남자가 회색 코트를 입고 오토바이 주차장 옆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보자 다가왔습니다. 박미자 씨의 딸이시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손은 핸드백 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는 잠시 동안 저를 바라보며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는 외투 주머니에서 구겨진 작은 비닐봉지를 꺼냈고 안에는 피가 묻어 붉게 물든 손수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는 칼로 베는 듯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미자 씨가 약국 앞에서 쓰러지셨을 때 병원으로 모시고 온 사람입니다. 제가 부축했을 때 미자 씨가 제 손을 꽉 잡고 이것을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딸에게 전해달라고 하면서 집안 사람 중 누구도 믿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몸서리쳤습니다. 어머니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는 살짝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미자 씨는 딱 그 말만 하시고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미자 씨를 응급실로 모시고 왔고 이제야 겨우 연락드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손수건을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은 보통 손수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즉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외출할 때마다 항상 주머니에 넣어 다니시던 손수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모서리에 작은 앵무를 수놓으셨습니다. 저는 손수건을 펼쳤고 제 심장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수건 안에는 어머니의 피가 묻어 구겨진 3개의 작은 종이 조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펼쳐보니 3장의 계좌이체 영수증이었습니다. 3장 모두 어머니의 계좌에서 최우혁, 처우우샤큐이라는 이름의 같은 계좌로 이체되었고 금액은 비정상적으로 컸습니다. 2천만 원, 3,500만 원, 5천만 원. 최근 3개월 동안 총 1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 우혁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미자 씨는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계셨습니다. 이 종이들을 필사적으로 숨기려고 하신 걸 보면 분명 큰일이 틀림없습니다. 저는 떨렸습니다. 어머니에게는 그렇게 큰 돈이 없었습니다. 그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두려워서 말씀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저는 여기까지밖에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병원으로 돌아왔고 걸음걸음마다 마치 바위가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한 푼도 아끼며 사셨던 제 어머니가 어떻게 저렇게 큰 돈을 이체했을까요? 그리고 왜 어머니는 집안 사람 중 누구도 믿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제가 병실문에 도착했을 때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민준, 엄마가 너 오늘 밤에 안 돌아오면 올해 설에는 영원히 돌아오지 말래. 저는 그 문자 메시지를 보았지만 제 남편이라고 불리는 사람에게서 아무런 따뜻함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넣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깨어나셔서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고 눈빛은 몽롱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손수건과 세 장의 영수증을 어머니 앞에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왜 남에게 이걸 주셨어요? 엄마는 무엇을 숨기시려고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셨고 손은 떨려서 거의 종이를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너 이거 누가 줬어? 저는 모든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입술은 떨렸습니다. 너 이거 숨겨. 아무도 모르게 해. 특히 시댁 식구들에게는 절대. 저는 약간 소스라쳤습니다. 엄마, 시댁 식구들이랑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어머니는 저를 보셨고 그 눈빛은 너무 오랫동안 무언가를 견뎌온 사람처럼 두려움과 깊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수야, 엄마 말 잘 들어. 그 돈을 받은 사람은 네가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최우혁이 누군데요? 어머니는 눈을 감으셨고 두 줄기 눈물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한참 후 어머니는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우혁은 몇 달 동안 엄마를 따라다니던 남자야. 그가 엄마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네 삶을 망가뜨리겠다고 했어. 저는 누군가에게 세게 밀쳐진 것처럼 벌떡 일어섰습니다. 망가뜨려요? 왜 망가뜨려요? 그 사람이 저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어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간신히 기운을 모았습니다. 그가 정보를 가지고 있어. 사진을 가지고 있어. 증거를 가지고 있어. 만약 그가 그걸 내 시댁 식구들에게 보낸다면 너는 다시는 돌아올 길이 없어. 저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무슨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고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너 작년에 민준이랑 결혼 준비할 때 기억나? 너 이전에 남자 사람 친구가 사고 나서 병원에 데려다 줬다고 엄마한테 이야기했었지. 저는 멍하니 말했습니다. 네, 기억해요. 그거 그냥 평범한 일이었잖아요, 엄마. 어머니는 가장 가슴 아픈 말을 하는 것처럼 저를 보셨습니다. 누군가가 너와 그 친구가 병원에서 안고 있는 사진을 찍었어. 내용을 조작하고 이야기를 꾸며서 우혁에게 넘겼어. 그가 엄마를 협박했어. 돈을 주지 않으면 시댁에 보내서 네가 결혼 전에 외도했다고 뒤집어 씌우겠다고.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고 손은 차가워졌으며 목은 가시가 걸린 것처럼 메었습니다. 엄마,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는 무서웠어. 네 시댁 식구들이 모든 걸 네 탓으로 돌릴까봐. 네가 고통받을까봐 무서웠어. 엄마는 네가 시댁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돈을 모으고 빌려서 그 사람에게 줬어. 단 한 번만 주면 될 줄 알았어. 그런데 그 사람은 갈수록 더 많이 요구했어. 엄마는 가진 돈이 없어서 사람들이 설날에 준 돈을 숨기고 네 아버지랑 결혼할 때 했던 금반지까지 팔았어. 저는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났습니다. 숨막힐 듯한 증오심이 밀려왔습니다. 제 어머니는 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갈취범을 상대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고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엄마, 저는 이대로 이 일을 계속하게 둘 수 없어요. 저는 그 사람을 만나야겠어요. 어머니는 기겁하셨습니다. 안 돼. 너 경거망동하지 마. 그 사람이 네가 알면 당장 일을 크게 벌이겠다고 했어. 저는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 제 시댁 식구들이 저런 조작된 사진들을 믿는다면 저는 더 이상 그 집에 돌아갈 필요도 없어요.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고 저는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습니다. 시어머니 혜란이 문 앞에 서 있었고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더니 제 손에 놓인 몇 장의 종이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지수야, 그게 뭐니? 너 우리 몰래 뭘 숨기고 있는 거야? 저는 시어머니가 문을 막고 서 있는 것을 보고 굳어버렸습니다. 혜란은 팔짱을 끼고 있었고
그 눈빛은 사람을 찢어밟길 듯이 날카로웠습니다. 그 눈빛은 저를 한 번도 좋게 본 적이 없었지만 오늘은 경멸보다 훨씬 더 무거웠습니다. 그것은 의심, 탐색, 그리고 끝까지 파고들려는 엿보기였습니다. 어머니는 즉시 손을 숨기려 하셨고 이불 아래로 종이들을 말아 넣으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반응은 혜란의 의심을 더욱 키울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성큼 들어서더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수야, 너 우리 몰래 뭘 숨기고 있는 거야? 네 남편이 그러는데 네가 집안일 팽개치고 여기 있대. 내가 와서 보니까 내 친정 엄마 병실에서 뭘 숨기고 있네. 저는 손을 꽉 쥐고 심호흡하며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저희 집안의 사적인 일이고 시댁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헤라는 콧방귀를 끼며 비웃었고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사적인 일, 우리 집 며느리한테 사적인 일이 따로 있어? 너는 우리 집에서 살고 우리 집에서 먹고 우리 집 복을 받고 있잖아. 이제 와서 사적인 일이라고? 저는 어머니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떨고 계셔서 열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베개에 기대어 앉혀드리고 침대 앞에 가로막고 섰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존경하지만 이 일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시댁은 관련이 없어요. 헤라는 얼굴을 획 돌리며 한 글자씩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관련이 없어? 온 집안 식구들이 너 돌아와서 명절 음식 하길 기다리고 있는데 너는 며칠 동안 여기에 숨어 있었잖아. 내가 지금 하나 물어볼게. 너 그 종이들이 뭔데? 대답해야지. 저는 피하려 했지만 그녀가 성큼 다가와 이불을 잡아당기고 세 조각의 종이와 손수건을 빼앗았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 손을 뻗어 되찾으려 했지만 늦었습니다. 헤라는 그것을 들고 빠르게 글자들을 훑어보더니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차가운 선으로 굳어졌습니다. 계좌 이체 영수증? 내 엄마가 1억 원 넘는 돈을 다른 남자한테 보냈다고? 최우혁이 누구야? 옛날 애인이야. 아니면 네 엄마가 누구를 감싸고 있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듣자 피가 끓었고 온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이건 어머니가 관여하실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 제 앞에서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장 병원으로 와. 내 아내가 결혼 전에 외도와 관련 있을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일을 숨기고 있는 걸 내가 방금 발견했어. 저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 없는 이야기 만들지 마세요. 하지만 헤라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종이들을 제 얼굴 가까이 들이댔습니다. 아니면 너 무서운 거니? 네가 다른 남자랑 몰래 만났던 걸 우리 집에서 알까봐? 저는 이가 부서질 듯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더 저희 엄마를 모욕하는 말을 하시면 저도 더 이상 침착함을 유지할 수 없어요. 어머니는 헐떡이며 제 손을 잡으려 하셨습니다. 지수야, 어머니 말 듣지 마. 하지만 헤라는 어머니 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경멸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미자 씨, 딸 교육을 그렇게 시켰습니까? 이제 저한테 대들어요. 뭘 숨기고 있는지 말해봐요. 누구한테 돈을 준 건지 아니면 딸의 옛날 일이 드러날까봐 두려운 건지 말해봐요. 저는 그 말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 사이에 가로막고 섰고 시어머니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친정 엄마를 모욕할 권리가 없어요. 어머니는 사실을 알기도 전에 저를 추측으로 몰아세울 권리도 없어요. 헤라는 팔짱을 끼고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말해봐. 딱 한마디만 해봐. 이 계좌 이체 영수증들이 뭐야? 저는 손을 꽉 쥐었고 분노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저희 엄마가 갈취당한 일이에요. 엄마가 저를 보호하려고 애쓰신 일이에요.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더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말을 듣자 헤라는 크게 웃었습니다. 갈취? 영화 같은 이야기 하네. 갈취라니. 흠이 없는데 누가 갈취를 해? 아니면 네가 뭔가 떳떳하지 못한 일을 했으니까 저들이 잡을 게 있는 거겠지. 저는 어머니가 숨이 막힌 듯 가슴에 손을 대고 헐떡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엄마, 엄마 아프세요? 숨 쉬세요, 엄마. 하지만 헤라는 멈추지 않고 계속 비꼬았습니다. 내가 맞는 말 했지? 그러니까 내 엄마가 저렇게 세게 반응하는 거지? 안 그래? 저는 획 돌아섰고 얼굴은 분노로 뜨거웠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여기 병원이에요.
어머니 때문에 엄마가 공황 상태에 빠지셨잖아요. 하지만 바로 그때 민준이 들이닥쳤고 그의 눈은 차갑게 얼어붙었고 목소리는 돌처럼 무거웠습니다. 지수야, 엄마가 네가 아주 심각한 일을 숨기고 있다고 하셨어. 설명해. 저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부채질을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돌아보며 민준을 보았고 그가 딱 하나의 진실만을 봐주기를 바랐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모욕당하고 몰아세워져 거의 기진맥진했다는 사실을. 민준아, 엄마가 갈취당하고 계셔. 이 일은 당신이랑 상관없어. 당신 어머니가 더 이상 일을 키우지 않게 해. 하지만 민준은 어머니를 보지도 저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영수증들을 집어들고 침대 옆 스테인리스 탁자에 내리쳤습니다. 너 이 일이 나랑 상관없다고 했지. 사람들이 내 엄마를 갈취하는 이유가 뭐야? 너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네가 뭘 했는데 내 엄마가 숨기고 돈을 줘야 해?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그럼 보여줘. 민준이 으르렁거렸습니다. 무슨 사진? 무슨 증거? 나한테 보여줘. 어머니는 흐느끼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주지마, 지수야. 주면 그들이 너를 땅에 묻을 거야. 해라는 발을 굴렀습니다. 봤지? 감출수록 더 의심스러운 거야. 민주는 저를 바라보았고 눈은 실망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수야, 네가 우리 가족 망신시키는 거야. 설날이 코앞인데 네가 이런 일을 일으키다니. 너는 누구 생각하는 거야?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민준아, 당신 가족 중에 누가 우리 엄마를 생각해? 엄마가 여기에 누워 계시는데 아무도 안부 한마디 안 했잖아. 민주는 잠시 침묵했지만 단 몇 초뿐이었습니다. 그는 시어머니 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저에게 명령하듯이 말했습니다. 지수야, 오늘 밤에 너 돌아와야 해. 이 일은 설 지나고 나서 생각해. 너 우리 집안이 시끄럽게 하는 거 두지 마. 저는 그를 낯선 사람보다 더 멀게 느꼈습니다. 엄마가 위독해. 나 어디도 안 가. 민준이 으르렁거렸습니다. 너 시댁 대신 친정을 택한 거구나. 저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저는 병상에 누워 계신 분을 택했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혜란이 소리쳤습니다. 지수야, 너 병원에서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니? 너 이제 우리 집 며느리 안 할 작정이야? 어머니는 숨을 더 거칠게 쉬셨고 손은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심장 박동 측정기가 빨갛게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간호사 호출벨을 눌렀습니다. 혼란 속에서 저는 어머니의 속삭이는 목소리를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지수야, 너 그 집에 다시 가지 마. 어머니가 쓰러지시기 직전 딱 한마디를 남기셨고 그 말은 병실 전체를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내 시댁은 내 목숨을 바꿀 만큼 가치 있는 곳이 아니야. 귀를 찢을 듯한 경고음이 울려 퍼지면서 병실 안의 모든 것이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안고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완전히 한쪽으로 쓰러지셨고 눈은 뒤집혔으며 숨소리는 마지막 경계를 넘어설 듯이 끊겼습니다. 간호사와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민준과 시어머니는 벽에 붙어 섰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지만 여전히 눈빛에는 불쾌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저를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밀어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어머니를 응급처치실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따라가려 했지만 의사가 저를 막았습니다. 보호자분은 밖에 계세요.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응급처치실 문이 제 눈앞에서 쾅 닫혔습니다. 그 소리는 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어 섰고 온몸에 힘이 풀렸으며 눈물은 멈출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두려움과 분노로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등 뒤에서 혜란의 목소리가 연민 없이 차갑게 들려왔습니다. 저분이 원래 몸이 약했지만 네가 어른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네 엄마가 충격받을 만도 하지. 저는 돌아섰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쓰러진 건 어머니가 모욕하고 긴장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그녀는 획 돌아섰습니다. 내가 맞는 말 하니까 네가 화내는 거지. 민주는 옆에 서서 침묵했고 저를 위로하지도 어머니 안부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문제아로 보는 듯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고 목소리는 메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위독하세요. 두 분 다 나가주실 수 있나요?
혜라는 팔짱을 끼고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공공병원이야. 네가 나를 내쫓을 권리는 없어. 저는 손을 꽉 쥐고 너무 심한 말을 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착했고 너무 오랫동안 참아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삶과 죽음의 경계에 누워 계신 이 순간 저는 더 이상 물러설 힘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가주세요. 어머니는 이미 저 때문에 긴장하셨어요. 어머니가 어머니를 한 번 더 보게 하지 마세요. 민준이 앞으로 나섰고 참을성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수야, 그만해. 네가 너무 과하게 반응하는 거야. 우리 엄마는 그냥 물어본 것뿐이야. 어른이 말하는데 네가 무례했던 건 네 잘못이야.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내뱉는 한 글자 한 글자가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응급실에 계셔. 그런데 당신은 아직도 당신 집안의 체면만 걱정하고 있어. 엄마가 쓰러지기 직전에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 그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그리고 저는 느리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 시댁은 내 목숨을 바꿀 만큼 가치 있는 곳이 아니야 라고 하셨어. 그 말에 민주는 멈칫했지만 그가 아파서가 아니라 화가 나서였습니다. 그는 즉시 되받아쳤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했다는 게 무슨 뜻이야? 우리 집안을 욕하는 거야? 저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목이 메어 씁쓸했습니다. 아니, 그건 엄마가 절망할 만큼 아프다는 뜻이야. 민준이 이를 갈았습니다. 어쨌든 너 오늘 밤에 돌아와야 해. 내 엄마 일은 병원에서 알아서 할 거야. 저는 그를 낯선 사람을 보듯이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아, 나는 병원을 단 1분도 벗어나지 않을 거야. 혜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너는 이제 우리 집에 돌아올 필요 없어. 그 말이 울려 퍼지는 순간 의사가 문을 열었고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박미자 환자 보호자분? 저는 달려갔습니다. 네, 저예요. 의사는 저를 보더니 민준과 혜란을 보며 누가 정말 가족인지 가늠하는 듯 했습니다. 환자분은 안정시켰지만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한 번 더 긴장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도 저희 엄마를 긴장시키지 않게 할게요. 의사는 강조했습니다. 특히 환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일은 절대 안 됩니다. 단 한 번만 더 그러면 살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획 돌아서서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의사 말씀 들으셨죠? 만약 어머니가 저희 엄마를 긴장하게 만드는 말을 단 한마디라도 더 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머니 스스로 아실 거예요. 혜란의 얼굴은 새파래졌습니다. 네가 감히 시어머니를 협박해? 저는 침착했지만 목소리는 얼음물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저 의사 말씀을 되풀이한 것뿐이에요.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칠 수는 없어요. 그녀는 되받아치려 했지만 민준이 그녀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엄마 가세요. 지수한테 맡겨요. 혜라는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는 진실을 알기 전까지는 안 가. 내 엄마가 다른 남자한테 돈을 줬어. 그게 내 며느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누가 알겠어. 어머니는 응급처치실에서 옮겨져 산소 호흡기를 달고 계셨습니다. 아직 깨어나지 못하셨지만 어머니의 손은 마치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던 비밀이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살짝 움츠러들었습니다. 저는 침대 바로 옆에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 일은 시댁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건 저희 엄마의 일이고 제가 알아서 해결할 겁니다. 민준이 다시 으르렁거렸습니다. 지수야, 네가 결혼 전에 무슨 잘못이라도 한 거 아니야? 그것은 제 심장을 완전히 갈라놓는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민준아, 내가 당신에게 하나 물어볼게. 만약 누가 조작된 사진을 보여주고 없는 이야기를 꾸며내면 당신은 당신 아내를 믿겠어? 아니면 모르는 사람을 믿겠어? 민준은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만으로도 저는 답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혜란이 끼어들었습니다. 나는 뭘 믿어야 해? 내 눈으로 내 엄마가 저렇게 숨기는 걸 봤는데 불이 없는데 연기가 날까? 저는 어머니의 피가 묻은 손수건을 꽉 쥐었고 심장이 너무 아파서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익숙한 낮은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수 씨, 접니다. 제가 한 가지 더 기억났습니다. 미자 씨를 병원으로 모시고 왔을 때
미자 씨가 많이 우셨습니다. 미자 씨가 우혁 씨가 자기만 갈취한 게 아니라 지수 씨의 남편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고 귀가 멍해졌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구? 누가 나랑 관련 있다고 말해? 혜란이 달려들었습니다. 지수야, 휴대전화 줘봐. 누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하지만 저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오직 제 심장이 망치로 때리는 것처럼 혼란스럽게 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건너편 남자는 한 글자씩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수 씨, 미자 씨가 우혁 씨가 지수 씨 남편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고 남편이 지수 씨의 정보와 사진을 그에게 넘겼을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멍해졌고 손은 힘없이 아래로 떨어졌고 휴대전화는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지수야, 누가 그렇게 말해? 나한테 줘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믿었고 제 버팀목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하지만 그 순간 제 눈에 그는 완전히 낯선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저와의 시선을 피하려는 듯 계속 깜빡였고 마치 마음속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달려들어 제 손에서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했지만 저는 재빨리 피했습니다. 다들 조용히 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제가 큰 소리를 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소리를 내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준이 멈칫했고 혜라는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지수야, 너 뭐 하는 짓이야? 네가 무례한 거니? 저는 더 이상 어머니를 보지 않고 오직 민준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아, 나에게 대답해. 당신 우혁이라는 사람 알아? 몰라? 그는 딱 한 박자 멈칫했습니다. 그 한 박자가 저에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니, 민준은 너무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모른다고. 저는 그를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며 다시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듣는 사람의 심장을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왜 엄마가 쓰러지기 직전에 우혁이 당신과 관련 있다고 말씀하셨을까? 엄마는 당신 집안 사람 중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잖아. 혜라는 콧방귀를 끼며 비웃었습니다. 아유, 저 노인네가 헛소리를 하네. 병이 깊어서 하는 말을 믿을 거야? 저는 돌아보며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저희 엄마에 대해서 헛소리라는 말 한 번만 더 해보세요. 혜라는 움찔하며 방걸음 물러섰고 민주는 계속해서 눈을 굴리고 있었고 호흡은 빠르고 긴장되어 있었으며 발밑에 가시방석이라도 깔린 듯 안절부절못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고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복도 전체를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준아,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당신 우혁 알아? 몰라? 민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초, 2초, 3초. 결혼 3년 동안 저는 그가 간단한 질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침묵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가 말했습니다. 알아. 하지만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아는 사이야. 그 말은 누군가 제 심장을 세게 쥐어짜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에게 돌아섰습니다. 너 누굴 안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경악과 의심으로 높았습니다. 민주는 침을 삼켰습니다. 술자리에서 형들이랑 한 번 만났어. 딱 한 번뿐이야. 저는 희미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은 울음소리보다 더 아팠습니다. 당신은 한 번 만났는데 그가 당신 아내의 이름, 집안, 심지어 작년의 일까지 어떻게 알았을까? 민주는 당황했습니다. 나도 걔가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 저는 그에게 바싹 다가서서 나지막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면 당신이 말해줬거나. 민주는 벌떡 일어서서 소리쳤습니다. 지수야, 너 미쳤어? 내가 네 남편인데 내가 너를 해치겠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명히 떨렸습니다. 한 간호사가 다가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여기는 병원입니다. 환자분 안정을 위해 싸우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썼지만 제 마음속의 모든 것이 뒤틀려 버렸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계신 병실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누워 계셨고 숨소리는 약했지만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야윈 얼굴을 보았고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제 어머니는 가난하고 나이 드신 분이었고 평생 희생만 하며 사셨는데 저를 대신해 걱정하시다가 쓰러지기까지 하셨습니다. 민준이 뒤에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지수야, 미안해.
아까는 내가 너무 흥분했어. 저는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당신 우역을 안 지 얼마나 됐어? 민주는 당황했습니다. 말했잖아. 한 번 만났다고. 당신 거짓말하고 있어.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단 한 번 만났다면 그가 우리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알 수 없어. 민주는 침묵했습니다. 저는 돌아섰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당신 그에게 내 사진을 넘겼어, 안 넘겼어? 민주는 기겁했습니다.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저는 그를 깊숙이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무언가를 얻으려고 돈, 술, 친구와의 신뢰, 아니면 당신이 싫어했던 작년일 때문에 나에게 경고하려고? 민준아,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네가 친구 병원에 데려다준 일로 당신이 1년 내내 불쾌했잖아. 민주는 당황해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나는 안 그랬어. 저는 똑바로 서서 그가 입을 다물게 하는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안 그랬다면 왜? 엄마가 돈을 이체할 때 당신 계좌에 HU라는 낯선 이름으로 3천만 원이 입금되었을까?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저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몇 달 전 남편의 계좌 잔액이 갑자기 늘어난 알림 문자를 제가 본 것이 문득 기억났습니다. 제가 물었을 때 그는 친구가 빚을 갚았다고 했지만 지금 모든 것을 맞춰보니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민주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거 친구가 이체한 돈이야.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놀라움은 없었고 숨막힐 듯한 실망감만 남아 있었습니다. 친구가 이체했는데 거래 내역 이름은 HU라고? 당신 내가 글을 읽을 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야? 민주는 완전히 뒷걸음질 쳤고 손은 떨렸으며 눈은 커졌습니다. 뒤에 서 있던 시어머니도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보더니 저를 보았고 항상 거만했던 그녀의 얼굴에 진정한 당황함이 나타났습니다. 민준아, 너 정말 그 사람한테 돈 받았어? 민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리고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침묵이 가장 명확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돌아섰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저희 엄마의 일이라고. 시댁은 간섭할 권리가 없어요. 만약 어머니가 저에게 며칠 동안 설날 노비처럼 돌아오라고 강요하지 않았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거예요. 헤라는 처음으로 코너에 몰렸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바라보았고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민준아, 무슨 일인지 말해봐. 왜 엄마는 이 일을 몰랐어야 했니? 민준은 코너에 몰린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걔가 나한테 조금만 도와달라고 했어. 그냥 친구들 사진을 자기 방어용으로 보관해달라고 했어. 나는 걔가 그런 개자식인 줄 몰랐어. 장모님을 갈취할 생각인 줄 몰랐어.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거짓말하고 있어. 몰랐다면 왜 돈을 받았어? 민주는 입을 벌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였습니다. 저는 돌을 던지듯이 한 글자씩 결론을 내렸습니다. 민준아, 당신은 당신 아내를 팔아넘겼고 간접적으로 엄마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어. 이 일이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민주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지수야, 고의가 아니었어. 나는 그냥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 괜찮다고? 저는 고통스럽게 웃었습니다. 엄마는 병을 얻고 숨기고 돈을 빌리고 금반지를 팔아서 당신 아내의 명예를 지켜야 했어. 그런데 당신은 엄마를 갈취하는 사람에게서 돈을 받았다고. 민준아, 당신은 아직도 인간이야? 민주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고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멍하니 서 있었고 얼굴은 누군가에게 따귀를 맞은 것처럼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더니 아들을 보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언가를 포기하는 듯한 무거운 한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가 절대 들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복도 전체가 침묵했습니다. 항상 거만했고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인 적 없던 혜란이 저에게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안도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것이 진실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고 우혁이라는 그 남자는 결코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큰 충격 후 복도 전체는 침묵에 잠겼고 오직 어머니 병실 안에 규칙적인 호흡기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서서 어머니의 손을 잡았고
그 야윈 손이 차가운 것을 느꼈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눈물은 이미 오래전에 말라버렸습니다. 민주는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고 어깨는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3년 동안 남편과 아내로 살면서 그가 이렇게 이성을 잃은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진실이든 거짓이든 이미 일어난 일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조작된 사진 때문에 울었던 밤들을 되돌릴 수 없었고 어머니가 더 쉽게 숨을 쉴 수 있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이 충혈된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네가 다 컸고 옳고 그름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너는 어떻게 그런 류의 사람과 얽히니? 민주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나는 걔가 그렇게 개자식인 줄 몰랐어. 장모님을 갈취할 줄은 몰랐어. 저는 목이 메었지만 단호하게 돌아섰습니다. 당신은 정말 몰랐을까? 아니면 이 일이 당신이랑 상관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내버려 둔 걸까? 민주는 입을 열었지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침묵이 일이 터지지 않았다면 그가 절대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저에게 깨닫게 했습니다. 저는 세 장의 계좌 이체의 영수증을 집어들고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위에 적힌 모든 숫자는 어머니의 땀방울이었고 어머니가 겪어야 했던 조용한 수치심이었습니다. 갑자기 제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또 낯선 번호였습니다. 저는 받고 싶지 않았지만 지금이 제가 맞서야 할 때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자 익숙한 낮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단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지만 지난 3개월 동안 저희 가족을 뒤흔들었던 바로 그 갈치범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수 씨 상황을 아신 것 같군요. 그렇게 빨리 찾아낼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꽉 쥐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뭐예요? 왜 우리 엄마를 이 지경까지 만들었어요? 잘못한 사람은 지수 씨 어머니지 제가 아닙니다. 그는 비웃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가진 것을 적절한 장소와 시간에 사용했을 뿐입니다. 저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얼마나 더 원하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돈을 드릴 테니 당장 끝내요. 그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돈이요? 저는 더 이상 돈이 필요 없어요. 저는 지수 씨와의 협력이 더 재미있어요. 저는 몸서리쳤습니다. 무슨 협력요? 침착하세요. 그는 저의 당황함을 즐기는 듯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지수 씨를 단독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지수 씨가 오지 않는다면 내일 아침 지수 씨의 사진이 시댁의 모든 친척들에게 보내질 겁니다. 저는 벼락을 맞은 듯 했습니다. 감히, 저는 이미 한 일입니다. 이제 와서 감히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5천만 원으로 침묵을 사는 것이 한 가족의 설날을 망치는 것보다 더 가치 있을 리가 없죠. 민준이 휴대전화를 빼앗았습니다. 야, 너 누구야? 내 아내에게 손대면 가만두지 않겠어. 하지만 그는 비웃었습니다. 누구세요? 아, 지수 씨의 무능한 남편. 넌 조용히 해. 이 일은 더 이상 너와 상관없어. 민준이 이를 갈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거야. 너를 고소할 거야. 고소? 뭘로? 그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나는 돈을 요구한 게 아니야. 그냥 몇 가지 추억을 되새겨 준 것뿐이야. 너도 나랑 협력했잖아, 예전에. 민주는 벌떡 일어섰고 얼굴은 멍들듯이 변했습니다. 지수야, 걔 말 믿지 마.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어.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붉었고 입술은 떨렸으며 온몸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의 부인은 폭풍 앞에 나무십처럼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되찾고 말했습니다. 만나고 싶으면 장소를 말해. 한강 호텔 406호. 오늘 밤 9시 전. 혼자 오세요. 다른 사람과 같이 오면 저는 즉시 사진을 보낼 겁니다. 그러고는 망설임 없이, 두려움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고 제 마음속은 두려움, 분노, 그리고 씁쓸함이 뒤섞인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민준이 달려와 저를 붙잡았습니다. 지수야, 가지마. 위험해. 저는 그를 바라보았고 저조차 몸서리칠 정도의 눈빛이었습니다. 민준아, 당신은 나를 막을 권리가 없어. 당신이 그를 내 삶으로 들어오게 문을 열어줬어. 이제 내가 그 문을 닫아야 해. 민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혼자 가는 건 너무 위험해. 내가 같이 갈게. 저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이 같이 가서 그가 당신의 약점을 한 번 더 잡게 할 생각이야? 민주는 굳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수야, 너 뭐 할 생각이야?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그를 만날 거예요. 저는 사진을 되찾아야 하고 이 일을 끝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엄마가 살아남을 수 없어요. 혜라는 고개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너는 여자야. 혼자 만나서 만약 그가 너에게 무슨 짓이라도 하면 어떡해? 저는 그녀에게 돌아섰고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민준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수야, 네가 원하는 건 뭐든 할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걔를 만나러 가지 마. 저는 그를 바라보았고 원망도 분노도 아닌 숨막힐 듯한 포기만 있었습니다. 민준아, 당신 엄마에게 사과했어? 당신 그 사람에게서 돈 받은 거 사과했어? 당신이 엄마를 이 지경으로 몰아넣은 거 사과했어? 민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였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는 산소 호흡기를 달고 누워 계셨고 밖에서 어떤 폭풍이 모든 것을 삼키고 있는지 모르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살짝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제가 약속할게요. 엄마를 지킬게요. 아무도 엄마를 해치지 못하게 할게요. 저는 외투를 입고 핸드백을 들고 똑바로 서서 고개를 들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민준이 뒤따라 달려왔습니다. 지수야, 어디가?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걔 만나러. 혜라는 기겁했습니다. 지수야, 안 돼. 내가 시댁 식구들 부를게. 내가 같이 갈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는 저 혼자 오라고 했어요. 그에게 사진을 보낼 빌미를 주지 않을 거예요.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지수야, 제발. 저는 마지막으로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민준아, 당신이 정말 잘못을 바로잡고 싶다면 가만히 있어. 모든 걸 더 악화시키지 마. 그러고는 등을 돌렸습니다. 제 발소리가 길고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누런 불빛이 저의 작지만 단단한 모습 위를 비추었습니다. 설날 닷새 전밤, 바깥에는 바람이 맹렬하게 불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 깊은 음모를 가진 한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저는 진실에 맞설 것입니다. 저는 설날 닷새 전밤에 살을 내는 듯한 추위 속에서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저를 뒤로 밀어내려는 듯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수록 저는 더 빨리 걸었습니다. 저는 제가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제가 물러선다면 저희 어머니는 남은 평생을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강 호텔까지의 거리는 멀지 않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운 바위를 끌고 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오토바이 택시를 불렀고 뒤에 앉아 있었지만 불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누런 가로등 불빛이 저의 강철처럼 차가운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저는 평소에 유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그가 감히 다시 어머니에게 손대려 한다면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택시가 호텔 앞에 섰습니다. 낡은 건물이었고 간판은 붉은 불빛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좋은 곳이 아니었고 안전한 곳도 아니었지만 그가 저를 압박하기 위해 선택한 장소였습니다. 저는 핸드백 끈을 꽉 쥐고 좁고 누렇게 변색된 벽과 곰팡이 냄새가 나는 호텔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은 저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406호요.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혼자 가시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 남자. 무서워 보이더라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곧장 걸어갔습니다. 계단 한 칸 한 칸이 제 심장을 목구멍으로 밀어 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4층에 도착했고 좁은 복도, 차가운 노란 불빛이 닫힌 문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406호 앞에 섰고 손은 꽉 쥐고 있었지만 여전히 땀이 났습니다. 제가 문을 두드리자 잠금쇠가 철커덕 풀렸고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한 남자의 눈이 밖을 내다보더니 문을 완전히 열었습니다. 그는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검은 셔츠를 입었으며
손목에는 번쩍이는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가웠고 입꼬리는 비웃는 듯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지수 씨, 드디어 오셨군요. 저는 고개 숙이지 않고 떨지도 않고 곧장 들어갔습니다. 원하는 게 뭐예요? 빨리 말해요. 그는 문을 닫고 두 겹의 빗장으로 잠갔습니다. 그 소리는 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지만 저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물을 따르더니 침대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지수 씨처럼 강한 여자가 좋습니다. 그는 비웃었습니다. 울지도 않고 빌지도 않고. 지금의 지수 씨는 작년 사진 속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군요.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사진 내놔요. 그는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성미가 급하시군요. 저는 아직 제 요구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를 원해요? 저는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는 크게 웃었습니다. 제가 돈은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저는 더 재미있는 것을 원해요. 저는 지수 씨가 지수 씨 남편이 저지른 결과를 직접 치우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저는 굳어버렸습니다. 똑바로 말해요. 그는 의자를 가까이 끌어당겼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지수 씨 남편 민준이 저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제가 지수 씨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건 그가 제가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행동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지수 씨가 이 사실을 안 이후로 그는 사라졌고 제 전화번호도 차단하고 저를 만나려 하지 않습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당신이 그에게 뭘 원하는데요? 그는 비웃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돈을 빚졌습니다. 도박으로 돈을 잃었을 때 저에게 지수 씨 사진을 인질로 맡기고 거래를 했습니다. 저는 그가 급히 필요한 돈을 갚는 것을 도와주었고 그 대가로 그는 저를 위해 일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충격으로 굳어버렸습니다. 도박? 항상 모범적이고 온화하고 말이 적었던 민준이?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제가 충격받은 것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그는 돈이 없었고 자신이 일하는 회사 내부 정보를 저에게 주기로 약속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도망쳐서 저는 다른 방법으로 지수 씨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참으로 어리석게도 비밀이 탄로날까봐 너무 빨리 돈을 주더군요. 저는 이를 악물었고 가슴이 불타는 듯이 아팠습니다. 민주는 당신이 우리 엄마를 갈취하는 줄 몰랐어요. 그는 크게 웃었습니다. 몰랐다고요? 그럼 그는 저에게서 3천만 원을 받아서 뭘 했는데요? 설날 옷 샀어요? 저는 으르렁거렸습니다. 당신 거짓말하고 있어. 그는 몸을 숙여 저를 칼날 같은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지 아닌지는 지수 씨 남편에게 다시 물어보세요. 저는 분노로 떨렸고 가슴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사진을 되찾으러 왔지. 당신이 남편을 모함하는 말을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우혁이 일어나 서랍을 열고 검은색 USB를 꺼내 손가락 사이에서 돌렸습니다. 이 안에 모든 사진, 영상, 조작된 문자가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 전송 버튼만 누르면 내일 지수 씨 시댁 친척들은 즐거운 설날을 맞이하겠죠. 저는 두 손을 꽉 쥐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놔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했잖아요. 저는 협력을 원해요. 저는 당신 같은 사람과 협력하지 않아요. 그는 비웃으며 저에게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그의 키키한 담배 냄새가 났습니다. 협력하지 않는다? 그럼 지수 씨는 시댁 식구들이 지수 씨를 갈갈이 찢어밟기는 모습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지수 씨는 그들이 지수 씨를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지수 씨 남편이 당신을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는 제 얼굴 가까이 몸을 숙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믿을 거예요. 왜냐하면 민준이 저에게 너무 많은 기회를 줬거든요. 저는 그의 손을 세게 뿌리치고 물러섰고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는 손에 쥔 USB를 흘끗 보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수 씨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저는 지수 씨가 민준을 설득해서 저를 위해 다시 일하게 만들고 그가 저에게 빚진 것을 정확하게 끝내주기를 바랍니다. 그게 끝나면 제가 사진을 지울게요. 저는 벼락을 맞은 듯 했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그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저는 이 일에서 가장 이성적입니다. 당신은 제 남편을 범죄에 끌어들이려고 해요. 그는 웃었습니다. 제가 범죄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 방식대로 사업을 할 뿐입니다. 저는 몸서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수록 위험해졌습니다. 지수 씨는 민준이 감옥에 가는 걸 원하지 않겠죠? 도박빚, 내부 정보 유출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저는 핸드백을 꽉 쥐었고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저는 당신 말을 따르지 않아요. 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럼 내일 지수 씨에게 화려한 설날을 축하해줘야겠군요. 저는 설날 전날 밤 12시에 사진을 보낼 거예요. 저는 어깨를 움켜쥐고 고함을 지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면 저는 고소할 거예요. 그는 크게 웃었습니다. 누가 지수 씨 말을 믿을까요? 지수 씨 시댁은 더더욱 안 믿겠죠? 지수 씨 어머니는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당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그는 USB를 제 얼굴 앞에 내밀고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고 오직 불타는 분노만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한 가지를 잊었어요. 우혁이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뭐요? 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한 글자씩 말했습니다. 저는 두려워할 수 있지만 저희 어머니는 두려움 때문에 돌아가시지 않을 거예요. 저는 당신이 더 이상 우리를 압박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 그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럼 지수 씨는 어려운 길을 택하는 거군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더니 갑자기 달려들어 그의 손에서 USB를 낚아챘습니다. 그는 제가 USB를 잡고 문 쪽으로 달려갈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우혁이 소리쳤습니다. 지수야, 내가 너 잡기만 해봐. 그는 달려왔습니다. 저는 문을 활짝 열고 좁은 복도로 달려나갔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바로 뒤에서 쫓아왔습니다. 저는 뛰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복도 끝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신 것처럼 뛰었습니다. USB를 손에 꽉 쥐었습니다. 계단에 이르러 저는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가 소리쳤습니다. 지수야, 서.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단을 한 번에 2칸씩 뛰어내려갔고 심장은 가슴에서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1층에 도착했을 때 호텔 문이 제 얼굴에 세게 부딪혔고 저는 차가운 밤하늘 아래로 달려나갔고 USB를 꽉 쥐었습니다. 제 등 뒤에서 그의 발소리가 여전히 분노에 가득 차 울려 퍼졌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살을 애는 듯한 추위 속에서 호텔을 뛰쳐나왔고 손바닥에는 USB를 꽉 쥐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감히 뒤돌아볼 생각도 못했고 우혁의 발소리가 바로 뒤에서 쫓아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수야, 서. 그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차들의 경적 소리를 무시하고 길을 건너 달려갔습니다. 연말의 하늘에는 가랑비가 내렸고 도로는 미끄러웠습니다. 걸음걸음마다 미끄러질 것 같았지만 저는 넘어질 수 없었습니다. 제가 넘어지면 USB는 그의 손에 넘어갈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제 호흡은 가빴고 심장은 북처럼 뛰었습니다. 바람에 눈이 따가웠지만 앞에 희미하게 보이는 가로등 불빛도 저를 늦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실수였습니다. 그의 신발 소리가 바로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너 도망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저는 간신히 숨을 쉬며 벽에 세워진 오토바이 2대 사이를 비집고 골목 끝에 큰 길로 뛰쳐나갔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오토바이 경적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수 씨, 빨리 타세요. 저는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온 그 남자, 정현우 씨였습니다. 그는 헬멧을 쓰고 있었고 시동이 걸린 상태였습니다. 제가 미처 아무것도 묻기도 전에 그가 크게 소리쳤습니다. 빨리요, 저 자식이 너무 바짝 쫓아오고 있어요. 저는 USB를 꽉 쥔 채 오토바이 뒤에 뛰어올랐습니다. 우혁이 골목 입구로 뛰쳐나왔을 때 오토바이는 즉시 튀어나갔습니다. 그가 소리쳤습니다. 우리의 오토바이는 드문드문 지나가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밤하늘을 가로질러 달렸고 바람이 너무 세서 제 뺨을 차갑게 때렸습니다. 저는 평소에 빠르게 달리는 차를 무서워했지만 지금은 빨리 달릴수록 더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남자가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가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어요? 갈취요. 그는 저의 조작된 사진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바람 속에서 소리쳤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런 류는 제가 많이 봤어요. 조심하세요.
우리는 강변을 따라 난 작은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몇 분 후 그가 속도를 줄이더니 가려진 벽 옆에 멈췄습니다. 일단은 안전합니다. 그가 거친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가슴을 안고 다시 숨을 쉬려고 노력했고 온몸은 차가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그가 원하는 걸 지수 씨가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USB를 들어 올렸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그가 미친 듯이 날뛰고 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떨리고 있는 제 손톱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저에게 위험이 닥친 걸 어떻게 아셨어요? 그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지수 씨 남편과 시어머니가 이상한 표정으로 들락날락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수 씨가 저를 찾으러 아래층으로 내려왔지만 제가 다시 올라왔을 때 온 가족이 싸우는 것을 봤습니다. 걱정됐어요. 제가 밖에서 몇 마디를 듣고는 큰일이 터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아팠습니다. 그는 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지수 씨 남편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저는 모르지만 지수 씨 어머니가 목이 메어오시는 것을 봤습니다. 괜찮은 남자는 장모님을 그렇게 아프게 두지 않습니다. 그는 옳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고 눈물이 흐르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그가 제안했습니다. 제가 지수 씨를 병원으로 다시 데려다 드릴게요. 오늘 밤에는 혼자 다니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차를 돌려 큰 길로 돌아왔습니다. 병원에 거의 다 왔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지수 씨, 그 남자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몇 달 동안 지수 씨 어머니를 미행할 정도라면 그는 더 끔찍한 짓도 할 수 있어요. 저는 USB를 살짝 쥐었습니다. 저는 그가 더 이상 저희 가족에게 손대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병원 입구에 차를 세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저에게 전화하세요. 저는 지수 씨 어머니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분은 좋은 분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가 떠난 후 저는 제가 가진 작은 물건인 USB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저희 가족 전체를 뒤흔든 비밀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3층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누런 불빛이 차가운 타일 바닥 위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병실 앞에 도착하자 저는 멈칫했습니다. 아내는 민준이 벽에 기대어 서 있었고 얼굴은 피곤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양손을 깍지 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수야, 괜찮아? 내가 너한테 전화했는데 왜 안 받았어? 저는 얼굴을 돌렸습니다. 괜찮아. 그는 제 손에 들린 USB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너 그걸 되찾았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장 병실로 들어가 어머니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주무시고 계셨고 호흡기는 규칙적이었지만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혜란이 일어서서 다가왔습니다. 지수야, 방금 잃은 엄마가 다시 생각해봤어. 너 무모한 짓 하지 마. 그 사람 위험해. 저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분노도 말다툼도 없었고 오직 제 눈 속에는 끝없는 피로만이 흘러넘쳤습니다. 저는 무모한 짓 하지 않아요. 저는 엄마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민준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지수야, 제발 나를 적으로 보지 마. 내가 잘못했지만 나는 걔가 네 엄마를 갈취하는 줄 몰랐어. 저는 그에게 돌아섰고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아팠습니다. 민준아, 당신은 그에게서 돈을 받았어. 당신은 나에게 숨겼어. 엄마가 가장 두려워할 때 엄마를 보호하지 않았어. 당신은 엄마에게 안부 한마디 묻지 않고 당신 집안 편에 섰어. 나는 당신의 어떤 말도 더 이상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그는 칼에 찔린 듯이 저에게 다가와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지수야, 맹세할게. 나는 너를 해치려고 고의로 그런 건 아니었어. 내가 경솔했던 건 잘못이지만 일이 이렇게 될 줄은 생각 못했어.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바로 그였습니다.
저는 아무에게도 숨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우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더 이상 분노가 아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지수 씨, 아주 빠르게 잘 도망치는군요. 마음에 듭니다. 민주는 깜짝 놀라 휴대전화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너 또 뭘 원하는 거야? 그는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제 것을 되찾을 겁니다. 그러고는 우리 셋 모두를 굳게 만드는 말을 했습니다. 지수 씨 USB를 가져간다고 끝이라고 생각하세요? 순진하시군요. 저는 사진과 영상을 한 부만 저장해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말을 이어갔고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독처럼 무서웠습니다. 지수 씨에게 기쁜 소식을 미리 알려드리죠. 오늘 밤 저는 지수 씨 시댁 가족 채팅방에 사진을 보낼 겁니다. 지수 씨가 동의하든 안 하든 지수 씨는 잘 도망쳤지만 이 설날카라와 도망칠 수 없을 거예요. 그러고는 전화가 끊겼습니다. 복도 전체가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민주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수야, 이제 어떻게 해? 걔가 정말로 보내면 시어머니는 한 걸음 물러섰고 손은 떨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은 일어나선 안 돼. 저는 그들 사이에 서 있었고 한쪽은 두려움, 다른 한쪽은 절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저 병든 인간의 손에 의해 가라앉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휴대전화를 집어들었고 눈은 붉었지만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그가 싸우고 싶다면 저는 끝까지 싸울 거예요. 제가 휴대전화를 꽉 쥐고 있을 때 첫 번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새로운 사진이 민준의 시댁 가족 채팅방인 김씨 가족 모임에 전송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시부모, 시누이, 시동생, 며느리, 사위, 조카들까지 모두 있었습니다. 그곳은 작은 불씨 하나만 있어도 한 여성의 명예를 태워버릴 수 있는 큰 불이 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돌처럼 굳어 섰습니다. 민준이 제 휴대전화를 낚아채서 채팅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우혁의 말대로 그는 이미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모두들 맏며느리 보세요. 명절 전에 다른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봐야죠? 한 장의 사진이 나타났는데 작년에 제가 병원에서 쓰러지는 친구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순간이었지만 악한 자의 손을 거치자 더러운 것으로 변했습니다. 헤라는 입을 틀어막았고 눈은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세상에나. 민주는 계속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럴 리 없어. 이건 조작된 거야. 하지만 채팅방에는 댓글이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 외도했대. 언니, 세상에, 맏며느리가 저런다고? 보면 모르나 떳떳하지 못한 여자지. 그러니까 친정엄마 입원했는데도 시댁일은 내팽개치고 간 거지. 제 가슴이 옥죄어 왔습니다. 모두들 말했지만 아무도 저에게 진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수야, 미안해.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그는 공황 상태에서 벽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헤라는 의자에 주저앉았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으며 입으로는 중얼거렸습니다. 내 아들, 우리 집 망신 다 시켰어. 세상에나.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딱 2초만 억울함에 심장이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러고는 눈을 떴고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어머니, 민준 씨 두 분 다 진정하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헤란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시댁 친척 중 한 명이었습니다. 언니에게 알려요. 형수님이 모든 친척들에게 급히 모여서 회의하자고 전화하고 있어요. 지수 씨가 외도했다고 오늘 밤에 해결해야지 설날을 넘기면 안 된다고 하네요. 헤라는 기겁했습니다. 지수야, 이제 어떡하면 좋니? 걔가 모든 친척들을 불러 모으겠대. 사람이 너무 많을 텐데. 저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공황 상태는 더 이상 비난이 아니었고 진정한 두려움 같았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한 글자씩 말했습니다. 저는 갈 거예요. 하지만 변명하러 가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뒤집어 엎으러 갈 거예요. 민준이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야, 내가 같이 갈게. 저는 그를 바라보았고 슬픔으로 목이 메었습니다. 같이 가. 하지만 내가 허락하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마.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그는 제 말을 완전히 따랐습니다. 우리는 친척 회의 장소인 작은아버지 댁으로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작은아버지 집 대문 앞에는 오토바이들이 가득했습니다. 말다툼과 수군거리는 소리가 길가까지 새어나왔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거의 모든 친척들이 동시에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시누이 수진이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여기 왔네, 주인공이. 지수야, 설명해봐. 네가 낯선 남자와 안고 있는 사진이 뭐야? 저는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수십 쌍의 꼬치꼬치 캐묻는 눈빛을 마주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지도 울지도 떨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핸드백을 열고 USB를 꺼내 들어 올렸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으시면 이게 전부입니다. 온 가족이 술렁거렸습니다.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USB? 채팅방 사진이 너무 명확한데 뭘.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았고 제 목소리는 칼날 같았습니다. 그것은 제 친정 엄마를 갈취하기 위해 조작된 가짜 사진입니다. 온 가족이 웅성거렸습니다.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갈취? 왜 내 엄마를 갈취해? 저는 이를 꽉 쥐었습니다. 그 남자가 우리 가족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작된 사진과 꾸며낸 이야기로 저희 엄마에게 돈을 주도록 강요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저의 명예에 영향이 갈까 두려워 금반지를 팔고 재산을 팔아 총 1억 원이 넘는 돈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분위기가 가라앉았지만 모두가 믿지는 않았습니다.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네가 말을 잘하는구나. 하지만 증거가 어디 있어? 저는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이 말해. 민준이 멈칫했습니다. 모든 친척들이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마당 한가운데에 서 있었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우역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에게서 돈을 받았습니다.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세상에, 지수씨 말이 맞잖아. 민준이 너무 심했네.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걔가 장모님을 갈취하는 줄 몰랐어요. 저는 목이 메어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저의 이야기를 이용해서 저희 엄마를 압박한 겁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것이 원본입니다. 모든 것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조작된 사진, 가짜 문자 메시지까지 작은아버지, 큰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럼 열어봐. 한 사람이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많은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원본 사진, 조작된 문자 1단계, 조작된 영상 2단계. 온 가족이 침묵했습니다. 작은아버지가 조작된 사진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제가 사고를 당한 친구를 안고 있는 사진이 낯선 남자에게 바싹 붙여져 있었습니다. 빛은 조작되었고 각도는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조작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 어린 사촌 동생이 외쳤습니다. 세상에, 이거 너무 조잡하게 조작됐는데 수진 누나도 이걸 믿었어? 수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원본 사진을 다시 보세요. 작은아버지가 원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사고를 당한 친구를 부축하고 있는 모습만 있었습니다. 다정한 포옹도 낯선 남자도 외도도 없었습니다. 분위기는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해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수야, 미안하다. 엄마가 오해했다. 저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붉었고 떨리는 목소리는 제가 그녀를 처음으로 그렇게 작게 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문 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온 가족이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굳어버렸습니다. 그 남자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온 그 동네 보안 요원. 그는 고개를 숙여 모두에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정연우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지수씨 어머니가 갈취당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민준이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현우는 저를 보더니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하고 이곳에서 가장 존경받아 마땅한 지수씨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왔습니다. 온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고 심장은 세게 뛰었지만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 순간부터 저울이 더 이상 갈치범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우, 저희 어머니를 구하고 오늘 밤 저를 구한 그 신비한 남자가 작은아버지 집 마당으로 들어서자 온 가족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는 똑바로 서 있었고 두 손은 배 앞에서 깍지 끼고 있었으며 눈빛은 엄격했습니다. 협박하는 자의 엄격함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엄격함이었습니다. 작은아버지가 먼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당황했지만 위엄을 유지했습니다. 자네 할 말이 있나?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모든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3개월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침묵했습니다. 저는 손을 꽉 쥐었고 마음은 기대감과 아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현우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0월 초 저는 지수 씨 어머니 박미자 씨가 장사를 하시는 동네에서 보안요원으로 일했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 검은색 코트를 입은 한 남자가 아주머니 가게 앞에 서성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사지 않고 아주머니를 바라보다가 돌아갔습니다. 한 사촌 동생이 말을 꺼냈습니다. 왜 그랬대? 현우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는 사람인 줄 알았지만 갈수록 그가 아주머니를 더 바싹 미행했습니다. 어떤 날은 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주머니를 미행하는 것을 봤습니다. 헤라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세상에나, 현우는 그녀를 보더니 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가 시장 구석에서 아주머니를 가로막는 것을 봤습니다.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들이밀며 지수 씨 사진을 보여주며 아주머니를 압박했습니다. 저는 제 치마를 꽉 쥐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얼마나 겁에 질리셨을까요? 현우는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우셨습니다. 그 사진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그는 협박했습니다. 제가 버튼만 누르면 딸 시댁의 모든 친척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박미자 아주머니는 무릎을 꿇고 그에게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빌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고 친척들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저는 굳어섰고 제 심장은 누군가 층층이 칼로 베는 듯이 아팠습니다. 현우는 저를 짠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박미자 아주머니는 그가 돈을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아주머니는 모든 저축한 돈을 모으고 친척들에게 빌리고 돌아가신 남편과의 결혼 반지까지 팔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눈은 따가웠습니다. 현우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설날 닷새 전 박미자 아주머니가 더 이상 돈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협박했고 아주머니는 너무 두려워서 약국으로 달려가 혈압약을 사셨습니다. 병원 입구에서 아주머니는 쓰러지셨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살짝 막혔습니다. 제가 아주머니를 부축했는데 아주머니는 계속 우셨습니다. 아주머니가 저에게 평생 잊히지 않을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살든 상관없으니 내 딸이 불량한 여자라고 욕먹지 않게만 해다오. 분위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전에 저를 비난하던 친척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헤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세상에, 그분이 그 모든 걸 혼자 감당하셨단 말이야? 저는 대답하지 않고 목이 메는 것을 삼켰습니다. 현우는 민준을 돌아보았고 눈빛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민준 씨, 이제 당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들으세요. 민준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고 침을 삼키며 손을 꽉 쥐었지만 도망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현우가 말했습니다. 몇 달 전 우혁이 제가 사는 동네 하숙집 남자들에게 자기가 여자친구 사진을 보관해 달라고 부탁한 남자가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는 여자친구가 괜찮은 집안 딸이지만 그 남자가 사진을 이용해서 여자친구에게 경고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이 몸서리쳤습니다. 현우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그 남자를 민준이라고 불렀습니다. 민준은 의자에 주저앉았고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현우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는 민준이 자신에게 빚이 있고 회사 내부 정보를 빼내는 것을 도와주기를 원했지만 민준이 중간에 발을 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화가 나서 민준의 장모님에게 복수하기 위해 돌아섰습니다. 누군가의 입에서 세상에 라는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나이 든 친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아,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니? 민준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목소리는 쓰러질 듯이 떨렸습니다. 나는 바보였어. 나는 걔가 사진을 가지고 놀 줄 알았지. 장모님을 갈취할 줄은 몰랐어.
저는 그를 돌아보았고 목소리는 아팠지만 더 이상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몰랐겠지만 엄마는 건강으로 목숨으로 대가를 치러야 했어.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몰랐음 때문에 온 가족에게 욕을 먹고 친척들에게 모욕당했어. 민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제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수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무 많이 잘못했지만 제발 나를 떠나지 마. 헤라는 달려와 아들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아들아, 일어나. 남자 주제에 왜 무릎을 꿇어? 하지만 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여전히 아이처럼 울면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굳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진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온 가족이 숨을 죽였습니다. 현우는 구겨지고 가장자리에 피가 묻은 종이 한 장을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저는 떨렸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아직 말씀하지 못했던 비밀이었습니다. 현우는 종이를 펴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군가 내 딸에게 전해줘. 시댁 사람 중 누구도 믿지 말라고. 민주는 이 일을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민준이 우혁에게 첫 정보를 준 사람이야. 내 딸은 죄가 없어. 온 가족이 경악에 참 비명을 질렀습니다. 누군가 접시를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헤라는 거의 쓰러질 뻔했고 입술은 떨렸습니다. 아니, 이럴 리가 없어. 지수야, 걔가 우리 아들을 모함하는 거지? 안 그래, 지수야? 민주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고 눈은 크게 뜨였습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그냥 농담으로 이야기했을 뿐이야. 나는 걔가 내 친구인 줄 알았어. 하지만 그 변명은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현우를 바라보았고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딸이 누명을 쓸까봐 두려워하셨습니다. 아주머니는 계속 우셨습니다. 저는 그때 아주머니가 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았습니다. 저는 입을 막았고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엄마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계셨구나. 엄마는 혼자 견디셨어. 엄마는 기진맥진할 때까지 저를 보호하셨어. 작은아버지가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민준아, 네가 내 아내를 이 지경으로 몰아넣고 내 장모님이 대신 짊어지게 하다니. 너는 아직도 인간이니? 민주는 쏟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실수했어요.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썼고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잘못했지만 고치려 하지 않았어. 당신은 잘못했지만 모든 것을 나에게 덮어씌웠어. 당신은 잘못했지만 엄마가 짊어지게 했어. 내가 사진이 공개될 때까지 당신은 엄마 걱정보다 당신 집안 체면 걱정만 했어. 민주는 더 가까이 무릎을 꿇고 제 다리를 잡았습니다. 지수야, 미안해. 내가 고칠게. 약속해. 저는 고개를 저었지만 단호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늦었어. 온 가족이 침묵했습니다. 현우는 저를 보더니 온 가족이 듣도록 크게 말했습니다. 지수 씨는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은 갈취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잘못은 민준 씨의 침묵에 있습니다. 잘못은 이 가족의 의심에 있습니다. 아무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현우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혁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고 눈은 결의의 찬 빛으로 빛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그를 끝내야죠. 현우는 저를 보더니 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수 씨를 도울 것입니다. 민준이 벌떡 일어섰고 기겁했습니다. 지수야, 안 돼. 걔 위험해. 저는 돌아보았고 눈빛은 민준이 한 걸음 물러설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당신은 조용히 해. 이제부터 당신은 더 이상 내 일에 끼어들 권리가 없어. 온 가족이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에서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열어보니 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문구가 나타났습니다. 지수야, 너 대단하구나. 이제 네가 네 엄마와 너 자신을 구할 수 있는지 두고 보자. 나는 지금 작은아버지 집 대문 밖에 서 있어. 현우가 휴대전화를 낚아챘고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가 왔습니다. 온 가족이 공황 상태에 빠졌지만 저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똑바로 서서 손을 꽉 쥐고 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가 만나고 싶다면 저는 현우를 보더니 시댁 식구들 전체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그는 저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현우가 문자 메시지를 읽고 우혁이 대문 밖에 서 있다고 말했을 때 작은아버지 집마당은 얼어붙는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크게 숨쉬지 못했고 아무도 움직일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오직 길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만 소름 끼치게 차가웠습니다. 저는 마당 가운데로 걸어나가 대문 쪽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철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는 모두에게 결정적인 순간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혁은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숨기지도 도망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가로등 불빛 아래에 서 있었고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입꼬리는 비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온 시댁 식구들은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섰고 오직 저와 현우만이 대문 가까이로 걸어나갔습니다. 우혁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사람이 많네요. 나를 압박하기 위해 온 가족을 다 불러 모은 건가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고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들이 진실을 여기서 직접 듣게 하려고 온 가족을 불렀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더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진실? 진실은 내가 내 사진을 쥐고 있다는 거야. 내가 한마디만 하면 이 집안은 엉망이 될 거야. 현우는 제 앞에 살짝 가로막고 서서 말했습니다. 협박하지 마. 너는 이미 끝났어. 우혁은 현우를 흘끗 보았습니다. 오지랖 넓은 놈. 네가 뭘 알아? 현우는 화를 내지 않고 제가 아까 건네준 USB를 들어 올렸습니다. 모든 사진 조작된 문자 메시지가 다 이 안에 있어.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가족이 이미 봤어. 우혁은 딱 1초 멈칫하더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뭐? 나에게 원본이 있어? 나는 수십 부를 백업해뒀어. 너희들이 내가 바보인 줄 알았어? 저는 반걸음 앞으로 나섰고 떨리지 않았습니다. 보내세요. 지금 바로 보내세요. 제가 당신에게 그 기회를 드릴게요. 제 시댁 식구들은 기겁했습니다. 지수야, 안 돼. 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저는 손을 들어 침묵을 요구했습니다. 우혁은 저의 태도에 놀란 듯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갑자기 용기가 생겼어? 안 무서워? 저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한 글자씩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당신이 사진을 외부에 보내면 저는 조작된 모든 증거를 즉시 제출할 거예요. 저는 당신을 고소할 거예요. 저는 모든 계좌 이체 내역을 제출할 거예요. 저는 당신이 저희 엄마를 미행한 것을 신고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모든 증인들을 증언하게 할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갈취, 무고, 타인 생명 위협으로 감옥에 갈 거예요. 우혁의 얼굴이 굳어졌고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친척들이 그를 범죄자 보듯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보내지 않는다면 당신은 진실이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진 거예요.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여자는 교활하군. 저는 물러서지 않고 피하지도 않고 오직 사실만을 말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당신 때문에 쓰러지셨어요. 만약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당신은 벗어날 수 없을 거예요. 혜란이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맞아. 내 말대로 해. 더 이상 내 며느리 해치지 마. 걔는 죄가 없어. 그것은 제가 시어머니에게서 처음으로 듣는 목소리였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자책감에 얼굴은 멍들어 있었습니다. 우혁아, 제발 멈춰. 우혁아, 우혁은 비웃었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멈출 줄 알아? 내 덕분에 내가 이런 재미있는 장난감을 얻었잖아. 민주는 울음을 터뜨렸고 땅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우리 장모님에게 손대지 마. 지수에게 손대지 마. 그는 경멸하는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하다니. 현우가 쇠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우혁아, 마지막으로 경고할게. 멈춰. 그렇지 않으면 너는 체포될 거야. 우혁이 웃었습니다. 누가 나를 체포해? 현우는 그가 비디오를 녹화하고 있는 휴대전화 화면 쪽을 흘끗 보았습니다. 저는 따라 보았는데
마당 구석에 서 있던 두세 명의 친척이 아까부터 휴대전화로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말했습니다. 이 모든 대화, 모든 증거, 내 얼굴, 내 행동, 내 목소리. 오늘 밤 지수 씨뿐만 아니라 이 모든 가족이 너를 고소할 수 있어. 우혁은 굳어버렸습니다. 분명히 그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결의만 있었습니다. 우혁아, 내 인생의 실수는 네가 모든 여자가 두려워할 거라고 생각한 거야. 네가 모두가 침묵할 거라고 생각한 거야. 하지만 오늘 너는 틀렸어. 그는 저를 바라보았고 호흡은 가빴고 눈은 붉어졌습니다. 그는 처음처럼 단단하게 서 있지 못했습니다. 현우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고 거리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내가 이미 사람들에게 신고했어. 네가 여기서 바로 잡히고 싶지 않다면 떠나는 게 좋을 거야. 침묵하고 절대 돌아오지 마. 우혁은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경계심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그가 흔들렸습니다. 그러고는 그는 쓰라린 말을 내뱉었습니다. 좋아, 오늘 내가 졌다고 치자. 그는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나는 너 때문에 진 게 아니야. 나는 이 어리석은 군중과 얽히고 싶지 않을 뿐이야. 그러고는 그는 몸을 돌려 떠났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비틀거렸지만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문이 그의 등 뒤로 닫혔고 아무도 쫓아가지 않았고 아무도 더 이상 떨지 않았습니다. 밤하늘은 길고 긴 한숨을 내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고 그저 가슴속에 공허함만 느꼈습니다. 충분히 아팠고 충분히 두려웠고 충분히 분노했고 이제는 평화만을 원했습니다. 현우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아직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지수야, 미안해. 내가 너무 많이 잘못했어. 나를 용서해 줄 수 없을까? 저는 그에게 돌아섰습니다. 한때 사랑했고 믿었던 제 눈에는 이제 피로감만 남아 있었습니다. 용서는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어. 민주는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실망을 안겨줬고 엄마에게 고통을 줬고 나의 명예를 짓밟았어. 그것은 더 이상 고쳐질 수 없어. 그는 울음을 터뜨렸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혜란이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더 이상 화내지 마. 엄마는 네가 좋은 사람인 걸 알아. 이제부터는 너를 다시 의심하지 않을게.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고 처음으로 그녀를 부드러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저는 다만 앞으로 어머니가 누군가를, 특히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서둘러 판단하지 않으시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녀는 계속해서 고개를 끄덕였고 울면서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마침내 저는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퇴근하세요. 내일 병원에서 엄마와 함께 있을게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지막이 당부했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저에게 전화하세요. 그러고는 떠났습니다. 저는 저를 심판했던 곳이자 제가 무죄를 입증받은 곳인 마당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이 결혼 생활이 끝날 것임을 알았지만 더 이상 그것이 저를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더 의식이 또렷해지셨고 제가 모든 것이 끝났고 가짜 사진이 드러났으며 악당이 도망쳤고 아무도 저를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는 흐느끼셨습니다. 어머니는 웃으시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럼 이번 설날에는 네가 평안하겠구나. 저는 어머니의 어깨에 기대 울었습니다. 엄마야말로 이 세상에서 제가 가장 감사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해 설날 비록 복숭아꽃도 명절 음식도 폭죽도 없었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제가 진정으로 성장한 첫 설날이었습니다. 진실이 항상 승리하고 인의가 잔혹함보다 강하며 어머니의 사랑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변치 않는 것임을 깨달은 설날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감성을 울렸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기 위해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안녕한 노년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채널이 더 많은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할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안녕하시기를 기원합니다.